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기득권 양당정치 타파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에 관심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행사를 주최하신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님의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실련 김성달 총장입니다. 오늘 되게 중요한 자리를 함께 해주신 이상민 의원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함께 지금 같이 시작해 주시면 너무 좋았을 텐데 상황이 있음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라도 같이 해주시면 그때 또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좀 여론이나 이런 데서 국민들에게 가장 많이 바꿔야 될 것들 묻는 그런 기사들이 이제 곳곳에서 막 나오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정치부터 바꿔야 된다 정말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내용을 정치인들이 누구보다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요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요즘 좀 바쁜 모양새인 게 다 정치 개혁을 하도록 뭔가 근본적인 제도 개혁안을 주체가 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정계특위도 그렇고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도 그렇고 의원님들의 이런 움직임은 보이는데 사실 또 들어가 보면 내용은 또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불분명하고 법정시한이 지금 4월 10일이라고 다들 강조하시는 분들도 계시면서 또 한쪽에서는 절대 그 기한 내에 못할 거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시니 이런 것들 바라보면서 국민들이 이번에 뭔가 제대로 된 정치개혁이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보시기보단 또 하는 것처럼 매번 이렇게 보여주기 식으로 하다가 결국은 또 더 후퇴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 갖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민사회도 정치권에 좀 올바른 제도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 마련해 줍시다 요청드리는 노력들 하고 있고 오늘 이 자리도 사실은 그 의미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정 시한에 맞춰지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은 이 올바른 제도에 대한 공론화나 자리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할 시간을 갖게 된 건 또 어떻게 보면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이라도 올바른 제도 상황에 대해서 조금 폭넓게 얘기하고 또 정부나 정치권에서 나오는 법안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국민들이 알기 쉽게 좀 전달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민사회도 더 많은 노력들을 해나갈 것이고요. 오늘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사회자분, 발제하신 선생님들, 또 토론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토론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민 의원님 간단한 인사 말씀 듣고 제2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오늘따라 대목인지 복잡한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임위는 또 회통위가 또 열리고 있고 당은 또 상대로 지금 풍랑 속에 있어서 하여간 늦게 와서 하여튼 변명은 안 되지만 그런 사정이 있어서 죄송하게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오늘 자리 이렇게 전문가 여러분들 또 깊게 오랫동안 초창에 오셔서 한 분들을 지혜를 모으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국회의원이 제가 그 2004년도에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의결 바라보는 탄돌이었다. 그때 국회의원 시작을 해서 이제 지금 5선이 이르렀는데 이게 역사가 진정이 돼야 되는데 그 역사의 행태, 우리 국회의 정치 행태가 진전이 됐는지 조금 더 선진화가 되고 좀 더 나아지고 좀 이렇게 됐는지 아니면 퇴행됐는지라고 자문자답을 해보면 제 스스로는 퇴행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너무 일그러져 있고 그리고 지금은 그때 제가 초선 때만 해도 이렇게 상대당하고 그때 주기사기로 싸워도 그 이유는 그걸 풀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만남 자체가 딱 차단돼 있고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 당에서 강성 지지자들의 지지만 받으면 당대표도 될 수 있고 대선 후보도 될 수 있고 또 그걸 잘 또 이렇게 공학적 여건에서 상대를 그냥
나쁜 놈으로 만들어 버리면 또 대통령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들이 학습이 돼 있어서 뭐 상대하고 뭘 해서 풀어서 조금 더 나은 지금보다는 나은 어떤 걸 하게하는데 전혀 작동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선거법 정치개혁 특위에서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될까 이러시잖아요. 근데 저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생각만 합니다. 괜히 그 말했다가 귀수다니며 받고 그럴까봐. 사실은 그 정도로 이제 정치 분석은 너무 정확히 듣고 많이 걱정스럽습니다. 그런 배경에는 제가 현실적으로 느끼는 그 여러 원인들이 있겠지만 두 당이 제가 속한 더불어민주당과 상대당의 국민의힘이 호남과 영남이라는 지역적 패권을 바탕으로 해서 그거하고 같이 합성해서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는 이 독과점 구조가 근본적인 배경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깨지 않고서는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하시고 뭐 저기 해도 그냥 거기서 또 따로 아까 우리 하비전님 말씀하셨듯이 그냥 걷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정작해서 비례 조금 더 늘릴까 뭐 어떡할까 하다가 의견이 안 맞아서 그냥 가는 현행대로 가는 것이죠. 그게 놓여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부당 보고 부당의 독과점 구조를 깨달으면 지금 누리고 있는 달콤한 기득권인데 깰 리가 없습니다. 특히 각각의 당의 지주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저희 당은 호남 쪽, 또 저쪽 당은 영남 쪽에 그쪽에 또 지역 정치인들이 지주 그룹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안 되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놓여 있는 독과점 구조를 전략적으로 어떻게 국민 여론으로 깨부셔서 협파해서 뜻하시는 그런 선거제도로 좀 다양한 그런 정치 세력들이 등장해가지고 원내에 또 진입해서 정치적 서비스의 품질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잘하는 당은 뭐 그냥 계속 더 발전할 수 있고 안 되는 당은 정치 세력은 퇴출되는 그런 것이 즉각 이루어지도록 좀 하는 게 돼야 되겠다라는 점에서 제가 이제 이 법안 낸 부분이 조금 이제 N분의 1로 소개가 돼 있어서 안 돼 있는데 다음 기회에 이거 뭐 제가 낸 법안이 최고의 모델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짜고 저렇게 짜고 한 겁니다. 또 같이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적으로 관심 있다고 했고 또 국민의힘이 제가 말씀 그 전에 대원 특위에서 얘기해 보면 비례대표 확대보다 중대적으로 모델을 선호하는 의원들이 많아서 타협용으로 넣은 거일 뿐입니다. 그래서 좀 많은 지혜를 해주고 이렇게 지혜를 모으는 것도 필요하지만 국민 여론과 함께 이게 좀 추진력이 발휘할 수 있도록 여론화하는 거. 그리고 국민들께서 윤심이냐 뭐 비윤심 뭐냐 뭐 누가 저기 했느냐 말았느냐 뭐 그리고 또 이재명이 교도소 가냐느냐 이거는 관심이 있는데 두 번째로는 저 추정입니다. 사실 자기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이 있고 주권자로서의 권리에 관련되는 것인데 이제 하나만 이제 덧붙여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낸 법안은 이제 패키지인데 국회법 개정안도 있고 정치자금법도 있습니다. 정치자금법도 1, 2당 중심 먼저 한 거를 역진적으로 바꾸도록 다음에 이제 국회 교수단체도 20점에서 10점으로 낮춰서 원내에서 개혁을 하도록 그리고 선거구제도 그렇고 하나 제일 좀 중요하게 생각되는 건 정당법입니다. 정당법이 형식적으로 지금 중앙당이 서울에 있고 5개 시도당이 있고 한 시도당당 1000명 권리당원을 두도록 하는 이게 다른 기성정당이 들어와서 하기에는 굉장히 과잉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 결사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인데 규제를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냥 어디서든지 뜻만 가는끼리 모였다가 활동하다가 안 되면 헤어지고 계모인 만큼 쉬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치 선관위가 규제기관을 해가지고 등록서류가 많아서 허가제처럼 운영하는 건 뭔가 잘못된 것이고 실제적으로 다양한 정치 세력의 출현을 막고 있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 정보기술 그 IT가 발전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을 그 이렇게 근거 조항을 만들어서 물리적인 사무실 없이도 그 온라인에 카페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서 활동하고 그러면은 저 젊은이들도 많이 또 돈 비용도 거의 안 들이고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이 지역의 당들이 여러 정당들이 등장함으로써 지방자치, 지역 정당들이 중앙정치로 또 예속으로부터 좀 완화되고 차단시키는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좀 말씀드리는 건데 이건 뭐 제가 발제하는 것처럼 대본해가지고 예. 다음에 저 좀 발제하지 좀 하나씩 하고 싶은 말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덕성여대 정치교학과의 김만우라고 합니다. 예, 오늘 정실련하고 또 이상민 의원님 의원실에서 같이 공동으로 진행을 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토론회라고 보여지고요. 제목이 기득권 양당 정치 타파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인데 기득권 양당에 계신 이상민 의원실에서 흔쾌히 같이 하자라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큰 의지와 배포가 있으시다 생각을 합니다.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시간이 좀 부족한 관계로 일단 발제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상훈 교수님 발제 듣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서강대 정치개혁과 하상훈입니다. 예, 올해서부터 정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았는데요.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제목을 이제 누구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인가라고 잡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그 선거제도 개혁안들 또 관련된 의견들에 대한 간략한 이제 그 인상, 그다음 방향성에 관련된 논의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그 정치학자로서 이제 제 전공은 여론입니다. 그러니까 여론인데 요즘은 뭐 어느 분야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정치학도 분야별로 세분화되어서 연구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여론 전공을 하게 되면은 사실 정치 제도에 대한 논의를 업데이트를 못하거나 혹은 안 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다른 영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론이랑 정치 제도는. 그래서 저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건데 이제 한국의 선거제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국의 정치 제도에 관련된 문제점 그리고 그걸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게 이제 작년까지의 현실이고 이제 작년서부터 그래도 뭐 여론만 가지고는 이야기하는데 제한이 있을 것 같다 이제 판단을 해서 그 정치제도 개혁, 특히 이제 선거제도 개혁 관련된 내용들을 별도로 이제 따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느낀 바가 뭐냐면 첫 번째, 한국의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진전이 되어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학자들 사이에서는 합의를 보고 있는 게 있구나라는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비례성 확대 관련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느낀 바는 한국의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가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처럼 보일 정도로 진전이 많이 됐는데 결국 계속 이런 논의가 반복이 되는 걸 보면은 그런 의견이 모인 바를 실행을 하려는 추동력이 지금까지 별로 없었구나. 그러니까 답은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 이 답을 현실에 옮기기 위한 노력이 여러 가지 의미에서 좀 부족한 것이 아니었나, 방해를 받은 게 아니었냐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 가지 이제 느낀 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느낀 바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진행이 됐고 답도 어느 정도 나왔고 실행에 옮기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다 학계 내지는 정치권 내에서의 논의이지 사실 국민들, 일반 유권자들의 의견을 듣거나 그것을 담아내는 노력은 턱없이 부족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생각을 해서
세 가지 내용에 기반을 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표 자료 13페이지에 되어 있는데요. 거기 확인하시면 우선시하는 원칙이랑 방향성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거제도 개혁 많이 들어보셨고 내용도 많이 아시겠지만 우선 1차적으로는 복잡하고 두 번째로는 선거제도 개혁 안들을 보면은 하나의 안에서도 사실 실제 그 선거제도안이 실현이 되면 상충되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내용들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그 세부적인 내용, 미시적인 내용을 너무 깊게 들어가다 보면은 방향성과 원칙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견이 되는데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도대체 뭘 먼저 하고 싶은 거냐 라는 그 원칙의 우선순위, 그 다음에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을 궁극적으로 원하느냐라는 것에 대한 합의를 해놓고 그러고 나서 미시적인 이야기를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거제도 개혁만 하면은 그래서 다당제가 되면은 한국 정치의 양극화가 사라질 것이다. 이런 사실 인과관계로 따져봤을 때 경험적으로 확인되기 대단히 어려운 내용들이 너무 앞에 전면에 나선다든가 혹은 기후 위기가 문제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선거제도 개혁하면 나아지지 않겠냐라는 그런 희망을 섞인 내용들이 너무 좀 많이 진전이 된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선거제도 개혁 얘기하면서 궁극적으로 개헌까지 가야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은 선거제도 개혁에서 개헌까지 가는 데도 단계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단계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제가 봤을 때 좀 논점을 흐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13페이지 네 번째 포인트인데 어떤 선거제도를 취하건 간에 장점과 단점은 다 존재하기 마련이고, 근데 놀랍게도 흥미롭게도 요즘 선거제도 개혁 안을 제시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런 안을 제시한다라고 하면서 그 안에 대한 장점은 엄청나게 길게 말씀을 하시지만은 그 제도의 그 안의 단점에 대해서는 의도적이건 의도적이지 않건 이야기를 안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고로 2019년 당시에 이제 선거제도 개혁할 때 그 정개특위에서 이런 논의를 하고, 그리고 제가 그 회의록 같은 거를 좀 봤더니 이미 그 2019년 정개특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학계와 일부 정치인들이 이야기를 한 바가 있어요. 야, 이런 식으로 개혁하면은 유성정당 분명히 만들어진다. 근데 그게 무시가 됐던 거거든요. 그냥 진행을 한 거죠. 그런 경고등이 켜졌음에도 불구하고, 알매도 불구하고, 결국 유성정당 이렇게 만들 거다라는 걸 뻔히 아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해서 결국에는 이제 유성정당이 만들어지고, 그게 지난 선거제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맹점이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걸 보면 사실 장점에 비해서 단점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게 아니었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4페이지 가보시면 그래서 좀 원칙 원리서부터 좀 따져봐야 될 텐데, 이제 그 한국 맥락으로 봤을 때 이제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만들고 평가하기 위해서 세 가지 원칙이 논의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비례성, 책무성, 그다음에 이제 대표성 이렇게 논의가 되어 있는데, 개념이 있으면 개념 정의를 확인을 하고 그 개념 정의에 대한 합의에 바탕을 해서 논의가 전개가 돼야겠죠. 그래서 이제 각각 비례성, 책무성, 대표성의 개념 정의를 보면, 비례성은 이제 유권자들이 후보 혹은 정당을 선택한 비율만큼 국회의원이 선출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이거는 사실 지금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하는 와중에 이미 상당히 많은 부분이 논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어색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정당이 전국 단위에서 20% 유권자표를 확보했으면 국회의석이 20%를 차지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보겠죠.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그 선거제도 원칙 상당히 중요한 원칙인데 언급이 안 되는 것이 이제 책무성, 어카운터빌리티인데 이건 이제 선출된 공무원이 자신을 뽑아준 유권자에게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비례대표제가 강화가 되면 강화가 될수록 사실 상대적으로 우리는 이제 책무성은 약화되는 현상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얘기는 자기는 뽑아준 이제 그 국회의원을 이제 그 유권자들이 잘 알고, 그다음에 유권자들이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이 국회의원한테 연락하면 되겠구나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 전면적인 비례대표제라든가 비례대표를 해체되는 상황에서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특정 국회의원한테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지? 이런 게 좀 애매하고,
그리고 지난 3년, 4년 동안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국회의원이 제대로 일을 안 한 것 같은데 그럼 그 다음 선거 때 당연히 낙선을 시켜야 되는데 이제 비례가 확대되고 그리고 폐쇄형 영구제 비례 같은 걸로 이제 운영이 되다 보면 이제 그런 것도 사실은 잘 안 되게 되는 거죠. 또 어카운터빌리티도 상당히 중요한 원칙인데 이것도 이제 이거는 상대적으로 얘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15페이지 보시면 대표성인데 이거는 국회 구성이 유권자 집단의 구성과 유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 50%가 여성이면 국회의원의 50%도 여성, 국민의 20%가 20대 30대면은 그러면 국회의원의 20%도 20대 30대가 돼야 된다는 그런 원칙인데 그래서 실제 이제 많은 나라와 적지 않은 나라에서는 이 기준으로 할당제를 적용해서 국회의원을 뽑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대표성 얘기가 나와요. 지금 선거제도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대표성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는데 놀랍게도 우리나라 지금 현실에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하면서 대표성 얘기는 지역 대표성에만 한정이 되어 있지 성별이라든가 세대 대표성 관련된 얘기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합하자면 비례성 관련된 논의는 2019년서부터 계속 있어 왔고 어카운터빌리티, 채무성에 관련된 내용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고 대표성에 대한 논의도 있는데 이거는 비대칭적으로 지역 대표성에 관련된 얘기만 진행이 되고 있지 사실 그것만큼 혹은 그 이상 중요할 수도 있는 그런 세대 대표성이라든가 젠더 기준의 대표성 관련된 논의는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당연한 얘기지만 이 세 가지 원칙을 모두 만족시키는 선거제도가 있으면 당연히 그걸 채택을 했겠죠.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모두 만족시키는, 그러니까 비례성, 상무성, 대표성을 다 만족시키는 선거제도는 마련하기가 어려우니까 실제로는 이런 제도들을, 원칙들을 절충하는 제도들이 마련되고 그래서 선거제도 국가 비교해보면은 나라마다 다 선거제도가 되는 이유가 나라마다 이 원칙을 세 가지를 놓고서 어느 정도로 섞었냐, 어느 쪽을 좀 더 강조를 했고 어느 쪽을 상대적으로 덜 강조를 하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절충안들이 이제 지난주에 김상희 의원실을 통해서 받은 게 이제 지금 표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복잡합니다. 이게 다 보면은 이 원칙 세 가지의 원칙을 섞는 형식이 달라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복잡하게 된 건데 이제 이 단계에서 이제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제 이 내용들을 일반 유권자들이 얼마나 잘 아냐 이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이유는 사실 민주주의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반 유권자의 의견, 여론을 잘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정책 영역도 있고 이제 그렇지 않은 정책 영역도 있는데 이것도 잘 구분해서 봐야 되는 것이 오늘도 이제 제가 하나 간략한 부탁을 받은 게 어느 학회에서 한국이 즉 남한이 핵무장을 해야 되는지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담아서 설문조사를 하겠다. 그래서 설문지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설문지를 돌리면 되겠냐라는 이제 일종 자문 요청을 받은 바가 있어요. 근데 약간 당혹스러운 건 뭐냐면 여론전공자로서 핵무장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건 사실 여론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절대 아니거든요. 이건 사실 전문성이 상당히 필요한 거고 그리고 안보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 유권자들이 알 수 없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 정책 결정자들이 훨씬 더 의견이 많이 반영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핵 무장 관련된 내용은 설문조사를 하면서 사실 국민들의 이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이런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거는 상대적으로 여론의 목소리를 잘 안 듣는 건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여론조사도 이번에 정개특위에서 지난주에 했다고 해서 이제 설문조사 한 결과도 봤고 그리고 사용한 설문지도 확인을 했는데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여기 표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제시되어 있는 올라와 있는 선거제도 개혁안들이 복잡한데 이 내용을 정말로 일반 국민들이 잘 알고 여론조사에 응할 수 있느냐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간단하게 얘기해서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그냥 사실 일반 유권자들한테 온라인 조사건, 전화 조사건, 우리나라 지금 국회의원 정수가 몇 명이냐, 그 중에서 몇 명이 비례대표냐라고 물어봤을 때 과연 몇 퍼센트를 맞출 거냐. 이게 그 퍼센티지가 충분히 높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들이 있고 이 선거제도 개혁 중에서 뭐가 나은 것 같다냐, 뭐가 나은 것 같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의뢰받는 질문을 받는 일반 유권자는
크게 생각해보지 않은, 깊게 생각해보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대답을 던지게 되겠죠. 예. 그래서 한번 고려해봐야 되는 게 이제 이 공론조사라는 걸 좀 적어도 이 선거제도 개혁 관련해서는 이게 당장 뭐 이번이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계속 진행이 될 테니까 그 공론조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게 가장 적당한 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공론조사가 필요한 이유는 너무 그 선거제도 그 개혁안들이 하나하나의 장단점을 따지기에는 내용이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래 생각해 본 정치인이라든가 정치학자들은 읽어보고 이해가 가능하지만은 일반 유권자들은 사실 어떤 의원의 무슨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아마도 상당히 많은 일반 유권자들이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대해서 관심이 없지 않을까. 왜냐? 그들만의 논의. 우리 저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언제, 그다음에 정치학자들이 언제 우리 의견을 물어봤어. 그럼 결국 더 극단적으로 나가면은 선거제도 논의는 결국 정당들이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석수를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그냥 자기네들끼리 논의하는 게 아닐까. 정치인들이 다음에 재선하기 위해서 공천을 잘 받기 위해서 그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냥 논의하는 거 아닌가. 우리랑은 상관없는 얘기다. 라는 식의 생각을 할 가능성도 배제는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선거제도 개혁이 정말로 일반 유권자들의 실생활에 큰 영향을 준다. 그래서 이 선거제도 개혁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민주주의의 하나의 과정이다라는 것을 진실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유권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사실 공론조사만큼 좋은 건 없는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그래서 현재 개혁의 방향은 뭐 이제 비례성을 높이고 뭐 그리고 비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정말로 이게 이제 일반 국민들이 원하는 반지를 좀 생각해봐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그냥 정말 가상의 예로 17페이지에 하나 더 파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뭐 이런 식의 질문은 절대 여론조사에서 잘 안 물어보는데 이건 사실 공론조사에서 해볼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까 말씀드린 비례성, 책무성, 대표성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원칙을 유권자들이 좀 더 우선시하는지를 보기 위한 질문인데 세 개를 놓고서 1순위, 2순위, 3순위를 매겨달라. 어느 선거제도가 제일 좋을 것 같냐. 선거 때 내가 던진 표가 사표가 되지 않는 선거제도. 많은 분들이 이거를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 적지 않은 유권자들은 이미 투표를 할 때 자기 표가 사표될 거 알매도 불구하고 던지는 거예요. 자기 의사표현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뭐 사표가 되지 않는 선거제도를 진짜로 원하는지 뭐 사표가 되더라도 나의 그냥 의견을 표로 반영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지 이거 물어보고 나의 의견을 어떤 국회의원한테 전달해야 되는지가 명확한 선거제도, 소선거구 책무성을 강화하는 제도가 좀 더 낫냐 이런 이제 하나의 원칙. 20대 유권자 비율만큼 뭐 20대 국회의원이 선출되는 선거제도가 좋은 것 같냐. 이 세 가지의 원칙을 놓고서는 우선순위를 정해달라고 했을 때 과연 답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럼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 비례성 강화로 나오는데 즉 1번이 2, 3번보다는 좀 더 우선시되는 선거제도가 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라는 걸 전제하고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게 진짜냐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공론조사라는 게 사실 그 갖고 있는 내용은 여론조사이긴 여론조사인데 그냥 무턱대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 여론조사를 하는 대상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선거제도 개혁안으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안들의 장단점이 무엇인지를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그 교육을 받은 일반 유권자들이 소규모 집단을 구성을 해서 토론을 하고 그리고 나서 결국 그 교육을 받고 토론을 한 일반 유권자들이 공부를 해보고 이야기를 해보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들어보니 이번 선거제도는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그런 이제 결론을 내는 게 공론조사고 우리가 사실은 지난번에 신고리 5.6 관련돼서 그다음에 교육 그 개혁 관련해서 이미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사실 공론조사의 인프라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refined opinion, 정제된 여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복잡한 선거제도를 직접적으로 아무 사전 정보 없이 유권자들에게 의견을 묻지 않고 좀 모아놓고서 좀 교육을 시키고 토론을 하게 한 다음에 받은 의견이 과연 정치권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학계에서 얘기되고 있는 좋은 선거제도랑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그걸 좀 보고 조율하는 방향으로 가야 그래야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서스테이너빌리티가 있는 선거제도가 마련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하상 교수님 감사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여론 분야 전문가시기 때문에 이 선거제도 관련해서 공론조사라든지 국민 주권자인 국민들의 여론 입장을 어떻게 잘 반영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미 있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하승수 국립법률센터 연구대표님의 두 번째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승수입니다. 시간이 뭐 많지 않아서 바로 그냥 발제를 내용을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의 지금 주권자라고 하시는 국민들이 어떤 변화를 원할까 정치에서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들을 쭉 보는데 사실 여론조사의 문항 자체가 이렇게 국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물어봤을 때 국민들이 참 답하기 어려운 내용의 여론조사들이 특히 제도 관련해서 그런 여론조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가장 의미 있는 건 22페이지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이제 최근에 있었던 여론조사인데 일단 이제 정치개혁이 중요하다라는 여론조사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정치개혁의 방향이 뭐냐와 관련했을 때는 최근에 이제 1월달에 나온 두 가지 여론조사를 보면 그러니까 양당제냐 다당제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저는 한국의 유권자들에게는 가장 뭐랄까 좀 쉽게 다가가면서도 유권자들이 뭘 바라는지를 좀 나타낼 수 있는 문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론조사는 정말 좀 설계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아닌 상태에서 일반 여론조사를 했을 때 그나마 저는 유권자들의 뭐 일종의 마음을 좀 읽을 수 있는 것은 양당제를 선호하는지 다당제를 선호하는지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최근에 나온 두 가지 여론조사에서 지금 다당제가 좋다, 다당제를 전환하자, 또는 다당제가 적합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이제 양당제보다 훨씬 많아, 거의 2배 정도 많은 비율이 두 차례 여론조사에서 나왔고, 사실은 이전에도 양당제와 다당제를 놓고 여론조사했을 때 다당제를 선호한다고 나온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이전의 여론조사에서도. 그래서 저는 이제 어쨌든 한국의 유권자들은 지금 거대 양당 중심의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거대 양당 중심의 이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가 지역 일당 지배로 이어지고 그러면서 또 진영 논리가 강화되고 이런 식의 어떤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게 저는 민심이다. 그것은 저는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늘 만나는 이웃들 간의 정치에 관한 얘기들 속에서도 확인이 되지만 이런 여론조사에서도 어쨌든 양당제보다는 다당제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토론의 제목도 저는 아주 적절하지 않는가라는 생각합니다. 사실 선거제도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는 아까 타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가 어떻게 실제로 작동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완벽하게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최대한 유권자들의 민심을 반영하는 선거제도를 우리가 찾아나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의 한국 정치에서는 이런 좀 다당제 구조, 근데 다당제라는 게 전국 단위 다당제만이 아니라 지역에서도 다당제가 사실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4페이지부터 현재 이제 뭐 국회 안팎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문제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개념의 온선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선거제도라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이제 정치인들과 또 뭐 정치인들과 전문가들 그리고 이제 그걸 또 받아서 쓰는 언론들이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일단 개념이 혼란스러우니까 보는 유권자들이 뭐 언론에 나오는 기사를 주로 통해서 보게 될 텐데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게 있습니다. 25페이지에 그래서 제가 표로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지난번 2020년 총선 전의 논의에서는 주로 다수대표제냐 비례대표제냐 가지고 논의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또 소선거구제냐 중대선거구제 이렇게 되니까 이 논의 자체가 유권자들이 좀 이해하기 힘든데요. 사실은 이제 선거제도의 기본 분류는 다수대표제냐 비례대표제냐라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국회의원을 그 한 선거구에서 뽑는 숫자를 가지고 소중대로 나눴을 때 이 소중대라는 거하고 다수대표제, 비례대표제가 결합되는 형식으로 이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소중대 중심으로 논의가 되니까 만약에 이제 소중대 중심으로 분류를 해보면 뭐 소선거구제라는 게 결국 다수대표제일 수밖에 없죠. 1등만 당선되는 거니까. 그리고 중선거구제라고 불리는 게 이제 보통 2명에서 4명 선출하는 걸 의미하는데 이것도 다수대표제하고 결합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비례대표제하고 결합하기에는 의석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뭐 4석을 가지고 비례대표제를 한다 그러면 25% 이상 얻어야지 단순 계산하면 한 석을 가져가는 거니까
비례대표제 효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선거구제는 보통 2명에서 4명을 지역구에서 그냥 1등만이 아니라 2등, 3등, 4등까지 뽑게 되는데 그것도 일종의 다수대표제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대선거구제라는 건 사실 대선거구제가 다수대표제하고 결합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5명 이상 뽑게 되면 5등, 6등, 7등까지도 지역구에서 당선시켜야 되는데 후보 중심으로 투표했을 때는 그러면 5등, 6등, 7등 받은 사람이 몇 퍼센트 얻을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뭐 2%, 3% 얻어서도 7등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5명 이상 뽑을 때는 이게 다수대표제보다는 비례대표제하고 결합할 수밖에 없는 게 있고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비례대표제 국가들은 다 일종의 대선거구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중대선거구제냐 뭐 요즘 권역별 비례대표제냐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건 틀린 질문인 거죠. 왜냐하면 대선거구제는 대체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현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선택의 문제가 아닌 걸 선택의 문제로 지금 논의하는 것도 저는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이 소선거구제나 다수대표제라는 게 결국에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고 이게 지역주의하고 결합하면 지역일당 지배체제를 나와왔다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좀 필요한 논의는 표에서 제일 밑에 있는 대선거구제 또는 이제 좀 권역별 비례대표제 그리고 뭐 대선거구제 사실은 전국을 하나의 단위로 해도 그것도 대선거구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국을 하나의 단위로 하기보다는 권역을 나눠서 하는 나라들이 많죠. 인구가 어느 정도 되면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이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는 게 전국 단위 비례대표제보다 장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볼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이 대선거구제를 비례대표제를 하는 일종의 권역별 비례대표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은 뭐냐 하면은 권역을 세분화하면은 표의 등가성이 떨어지고 이것도 양당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러니까 다당제가 아니라 오히려 양당제로 수렴될 수가 있습니다. 권역을 세분화하면 세분화할수록 그래서 이제 권역을 어떻게 나누냐라는 게 권역별 비례대표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권역을 아주 크게 나누는 방법이 있고 표의 등가성이 충분히 보장되려면 가령 한 권역에서 30명을 뽑으면 거의 한 3% 이상 얻어야지 한석 3%도 한석 들어가는 거죠. 근데 권역을 10명 뽑는 권역으로 나누면 10% 이상 돼야지 한석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권역을 세분화한다면은 이제 조정 의석이라는 게 필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예를 들면 한 선거구에서 10명을 뽑는다. 그럼 10% 이상 얻어야 한석을 가져가니까 5%, 3% 얻는 정당은 어떻게 할 거냐. 그 정당들이나 또는 거대 정당들 사이에서 표의 등가성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그 표의 등가성을 맞춰주기 위해 가지고 이제 조정 의석이라는 걸 따로 두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뭐 전체 의석이 한 20% 정도를 조정 의석으로 떼뒀다가 그 조정 의석을 가지고 표의 등가성을 맞춰주는 건데요. 그게 이제 스웨덴이나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같은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고 독일 같은 경우도 사실 권역별 비례대표제입니다. 16개 주별로 하는데 그런데 독일은 이제 전국 정당 득표율하고 의석 비율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조정 의석을 또 일종의 균형 의석, 조정 의석을 또 두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표의 등가성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대선거구제, 그러니까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면서 조정 의석까지 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독일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도 오해가 많은데 결국 독일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건 굉장히 우리로서는 납득하기 힘들지만 실제로 그 제도가 작동하는 것에서는 이 균형의석, 조정의석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권역별로 나누면 독일도 권역별로 나누니까 표의 등가성이 보장이 안 되거든요. 지금 298대 298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구 298, 비례대표 298. 근데 비례대표가 1대 298인데도 표의 등가성이 보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표의 등가성이 깨지면 어떻게 하느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조정의석이라고 해서 좀 추가 의석을 나눠줍니다. 독일은 원래 지금 국회의석이 598석이어야 되는데 지금 700석이 넘거든요. 왜 700석이 넘게 됐느냐? 298대 298로 해서 권력을 나눠서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표의 등가성이 안 맞습니다. 어느 주에서는 어느 당이 작슬이합니다. 지역구를. 그럼 표의 등가성이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맞추기 위해서 초과의석이라는 게 그러니까 권역별에서 초과의석이라는 게 발생하면 그러면 균형의석을 통해서 추가의석을 나눠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 의석이 선거 때마다 고정이 안 되고 변동을 합니다. 어떤 해에는 598석이었는데 한 630석 정도로 늘어났다가 최근에는 700석 이상으로 늘어나는 상태거든요. 그럼 사실 독일식 연동형이라는 것, 권역별 독일식 연동형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의 국회에서는 뭐 연동형이든 준연동형이든 이런 고려가 잘 안 돼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25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제가 좀 선거제도 분류를 좀 설명을 길게 드렸는데 현재 논의되는 것은 일종의 프랑켄슈타인 선거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짜맞추기식. 그러니까 프랑켄슈타인이라는 게 괴물 아닙니까? 그죠? 여러 발명한 사람이 짜맞추는. 사실은 프랑켄슈타인 선거제도라는 말을 가끔 쓰기도 합니다.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근데 지금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4가지 안 정도가 거론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뭐 소선거구제 플러스 준연동형, 본원복합 중대선거구제 플러스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런 이야기들은 굉장히 뭐랄까 국민들로서는 이야기가 너무 힘든 이야기인 거죠. 사실 전문가들도 이거는 참 이야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뭐랄까 이렇게 선거제도를 짜맞추면 짜맞출수록 우리가 이게 가진 불확실성도 커진다. 이 제도가 어떻게 실제로 작동할지도 알기가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26페이지 봐주시면 저는 한 교수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는 이런 방식의 좀 선거제도에 대한 개념도 혼선이 있는 데다가 그나마 그것도 짜맞추기식으로 논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이게 개혁 아니라고 발표를 하더라도 국민들이 이걸 개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생각하고요. 왜냐면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개혁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26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이게 정치권 내부의 논의가 아니라 이제 주권자 참여가 보장돼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공론조사 같은 게 정말 제대로 좀 설계돼가지고 하지 않으면 그러면 아마 선거제도 개혁안이 어떤 개혁안이 발표되더라도 아주 광범위한 비판과 협소한 지지에 저는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게 원칙 없이 이렇게 짜맞추면은 결국 비판하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광범위한 비판이 안팎에서 쏟아질 것이고 지지는 굉장히 협소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이제 이런 좀 주권자들의 참여가 보장되고 그러기 위해서도 이제 각 정당이 그냥 개별 의원들 차원에서 여러 가지 안을 발의하기보다는 당론이라도 좀 정할 필요가 있다. 근데 저는 그 당론이 좀 가능하면 절충한 안보다는 좀 선거제도의 모델을 제시하는 안이 저는 돼야지 토론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막 짜맞추기식 안을 제안하는 것은 토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래서 좀 각 정당의 당론은 우리는 차라리 뭐 우리는 그냥 순수하게 조선구제가 좋다. 차라리 우리도 뭐 독일식 뭐 연동형 이렇게 해서 하자. 또 뭐 우리는 또 북유럽식으로 하자. 이렇게 정확하게 내면 토론이 가능한 거죠. 장단점을 가지고. 근데 지금처럼 짜맞춰 가지고 하면은 토론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좀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는 게 절충을 하더라도 국민들 앞에서 해야 된다. 절충과 타협을 하더라도 그래야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논의가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필요한 거는 그 한 교수님 말씀하신 공론조사 같은 걸 정말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공론조사를 해서 의견을 모아나가고 각 정당이 그게 도움이 되려면 좀 더 단순하고 명쾌한 당론을 제시하는 것이 저는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만이 아니라 국회 개혁 방안도 좀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요. 27페이지부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럼 이번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얻어야 될 목표가 뭐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첫 번째는 다당제로 가려면 표의 등가성이 보장이 돼야 된다. 결국엔 뭐 표의 등가성이 보장되더라도 다당제가 될지 안 될지도 뭐 유권자들이 정하는 겁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표의 등가성이 보장되면 다당제로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게 한국의 유권자들이 지금 바라는 게 아니겠냐 생각하고 두 번째도 당연히 그게 다당제가 전국 단위 다당제만이 아니라 지역에서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역의 일당 지배는 깨져야 된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비례대표라고 하면 비례대표제라는 거 그동안 전국 단위 비례대표제 중심으로 이해를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에서 비례대표의 역사라는 게 1963년에 전국구 국회의원이라는 형태로 이제 이게 도입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유권자들도 그렇고 그냥 대체로 이때까지는 전국 단위 비례대표를 생각했는데 사실은 권역별 명부를 해가지고 하면은 이게 이제 지역주의를 타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뭐 비례대표도 좀 권역별 명부 개념이 이제는 좀 필요하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역별 명부가 가진 단점 중에 하나가 표의 등가성이 깨질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서 우리가 제도를 좀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비례대표에 대한 또 부정적인 인식 중에 하나가 비례대표라는 걸 없애지 않는다면 한국에서 비례대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과거의 전국구 그래서 그냥 낙하산으로 공천받으면 국회의원 된다. 이 부정적인 인식을 깨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많은 국가들이 도입하고 있는 비례대표를 할 때 이걸 개방형 명부나 가변형 명부 결국 유권자들이 정당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이제 후보까지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는 게
현재 한국 현실에서는 좀 고려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야만 비례대표에 대한 불신을 좀 깰 수 있고, 그래야만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것도 가능하고, 비례대표라는 게 존재하는 이상은 한국에서는 비례대표 공천에 대한 불신을 깨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주권자인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세 가지 정도 원칙을 말씀드렸는데, 큰 틀에서는 이 세 가지 원칙에 대해서 보수 진보 시민사회 단체들끼리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얻어서 거둬가지고 이제 1월 18일에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표의 등가성을 보자마자 지역 일단 비례 체제를 타파하자, 정당 공천의 좀 문제점을 개선하고 유권자들의 좀 참여를 확대하자, 이런 정도의 큰 원칙에 대해서는 좀 합의를 했고, 이후에 이제 보수 진보 시민사회에서도 좀 논의를 더 진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29페이지부터는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큰 틀만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제 선거제도 개혁의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은 뭔가,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정도 원칙을 놓고 생각했을 때, 근데 저는 우리가 예를 들면 휴대폰을 사든 자동차를 사든 그게 어느 회사 자동차냐, 어느 회사 휴대폰인지를 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그 일종의 상표가 가진 검증 효과가 있잖아요. 이거는 이 상표는 좀 믿을만하다, 이 회사 제품은 믿을만하다, 이 상표는 좀 믿을만하다. 그래서 선거제도라는 것도 정답은 없는 문제인데,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일종의 다당제 정치가 되면서도 정당들 간의 끝없는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협치가 어느 정도 협력이 서로 되는 그런 모델을 좀 저는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물건을 살 때에도 어느 회사의 물건인지를 검증된 물건인지 아닌지를 보듯이, 선거제도도 이제 논의를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모델을 놓고 논의를 하려면, 그러면 이건 어느 나라가 하는 선거제도다, 이렇게 해야지 유권자들이 또 이해하기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영국이나 미국처럼 아예 소선거구제로 100% 하는 나라도 하나의 모델인 거고, 만약 비례대표제를 한다면 그럼 어느 나라는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해도 좀 이해하기가 쉽다고 생각하는데요. 30페이지 보시면 이제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저는 어쨌든 여전히 참 좋은 제도라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소선거구제를 하면서도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좋은 제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실제로 표의 등가성이 보장되려면 굉장히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게. 그리고 비례대표 의석이 최소 100석이라고 제가 적어놨지만 사실은 독일이 지금 299대 299를 해도 표의 등가성을 맞추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100석 정도 가지고 독일식 연동형을 도입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쨌든 그래도 최소한 100석이 돼야 되고요. 독일식 연동형을 만약에 100석 정도 가지고 도입하려면 우리나라에서는 의석 배분 방법을 독일하고 좀 달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국 투표를 가지고 의석을 먼저 나눠주고, 그래서 각 정당이 그러면 지역구 당선자 빼고 비례대표 의석을 갖게 되는데, 그 비례대표 의석을 각 정당이 권역별로 나눠주는 방식을 해야만 100석 정도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오늘 길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하여튼 독일식 제도를 만약에 한 비례대표 100석이나 120석 이 정도 가지고 하려면 그런 의석 배분 방법이 독일하고 좀 달라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독일식 제도가 가진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역구 비례대표를 동시 출마를 보장하는 겁니다. 권역별로도 하지만, 그러니까 16개 주별로 비례대표 명부를 작성하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역구 비례대표 동시 출마를 하기 때문에, 가령 광주광역시에서 어느 당이 지역구에서 출마한 후보자 중에 떨어진 사람들이 비례대표로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일종의 석패율이죠. 근데 석패율이라는 건 좀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일본에서는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개념인데, 독일은 원칙적으로 지역구 비례대표 동시 출마가 많고, 실제로 비례대표 당선자 중에 한 80% 정도가 지역구에서 출마했다가 1등 못하고 한 2등 정도 한 사람이 비례대표로 들어간 겁니다. 2, 3등 한 사람이. 그래서 그런 제도, 독일식 연동형을 도입한다고 했을 때는 지역구 비례대표 동시 출마가 반드시 보장돼야만, 왜냐하면 비례대표 의석이 늘어나는데, 그 늘어나는 의석들이 유권자들이 보기에 지금 좀 낙하산으로 공천받는 사람이 들어간다고 하면 다 싫어합니다. 근데 지역구에서 나와서 2등 한 사람이 들어간다고 하면 유권자들이 납득할 수 있죠. 아깝게 들은 사람 들어가는구나.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 다음 덴마크나 스웨덴이라는 대선거구 일종의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권력을 나눠가지고 비례대표제로 선거를 하는데, 근데 이제 그랬을 때 나타나는 일종의 표의 불비례성, 그러니까 표의 등가성이 깨지는 현상을 조정의석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조정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뒤에 간단히 설명해 32페이지 보시면 덴마크는 175석을 175석 중에 135석을
10개 권역에서 뽑습니다. 그러니까 10개 권역에서 135석을 뽑으니까 한 권역에서 한 13석 정도를 뽑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표의 등가성이 깨집니다. 깨지는데 175석 중에 40석을 조정의석이라고 해가지고 이걸로 이제 권역에서는 당선이 안 되는 소수 정당에게도 의석을 나눠주고, 또 권역별로 했을 때 나타나는 표의 그 등가성이 깨지는 현상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스웨덴 같은 경우도 349석 중에 310석은 29개 권역별로 비례대표제를 뽑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한 권역에서 한 13, 14 정도 뽑는데, 그랬을 때 나타나는 문제를 39석의 조정의석으로 보완해주고, 노르웨이도 169석 중에 150석은 권역별로 뽑고 19석은 조정의석입니다. 그러니까 한 20% 내지 20% 정도의 조정의석만 있어도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표의 등가성이 한 90% 이상 보장되는 아주 비례성이 높은 결과들이 나타나서, 저는 만약에 이제 의석 문제가, 그러니까 비례대표, 지금 독일식 연동을 도입하려면 결국 지역구를 줄이든지 국회의석을 전체를 늘리든지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최소한 한 100석 정도는 필요하니까 비례대표 의석이, 만약 그게 어렵다면 300석까지만 한다면 덴마크, 스웨덴이 하는 방식, 이렇게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면서 조정의석을 하는 방식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우리는 이제 17개 시도가 있으니까 17개 시도를 기본으로 하되, 서울, 경기가 인구가 많은 데는 좀 더 쪼개가지고, 권역을 쪼개가지고 하면, 그러면 덴마크, 스웨덴 방식이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현재 그 소속 후보제로 뽑는 250세석은 일종의 권역별 비례대표를 돌리고, 그리고 47석 비례대표는 조정의석으로 하는 그런 방안을 이제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이 또 있기 때문에, 가령 이제 그렇게 하면 권역별 비례대표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개방정부에 대해서는 국민들 지지가 높은 걸로 나왔습니다. 이번에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60% 이상 국민들이 비례대표를 한다면 개방정부를 해서 정당도 고르고 후보도 고르게 하자. 이거는 60% 이상 국민들이 동의하는 걸로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권역별로 하면서 개방정부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랬을 때 이제 개방정부라는 게 그럼 인지도가 높은 사람에게 유리한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완하는 방법으로는 전체는 개방명부를 하되 일부는 이제 뭐 고정 순번을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권역별로 한두 명 정도는 이제 여성이나 청년이나 이렇게 할당하는 방법도 있어서, 그런 것들은 이제 아주 세부적인 설계에 들어가는 거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좀 큰 틀, 각 정당이나 정치인들이 좀 큰 틀을 제시하고 그걸 중심으로 국민들의 논의를 좀 일어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32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내용은 향후 전망입니다. 저도 이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아까 이상민 의원님 말씀하실 때 되겠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자꾸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데 이건 될 것 같냐고 그러면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근데 이번에 논의에서 조금 새로운 이야기는 뭐냐면은 국회에서 전원위원회를 열자라는 게 저는 새로운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 전원위원회가 열린다면 이게 약간 뭔가 돌파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동안 국회 안에서 또는 전문가들끼리 논의를 많이 해왔다면, 국회 전원위원회가 열려서 국민들 본 앞에서 한번 국회의원들이 토론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전원위원회도 열릴 수 있을지 없을지 불확실한데, 저는 전원위원회가 열렸으면 좋겠고, 전원위원회가 열려서 토론을 할 때 저는 하 교수님이 아까 제안하신 공론조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게 그냥 국회 전원위원회가 열렸는데도 이게 또 국회의원들 중에 뭐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30-40명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딴 데 가 있고, 이런 상태에서 전원위원회를 하는 것만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하 교수님 말씀하신 공론조사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아마 전원위원회와 국민들이 참여하는 공론조사, 이 두 가지가 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저는 좀 갈리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제 발언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한성수 대표님 발제 잘 들었습니다. 짜맞추기 선거제도 안을 갖고 공론조사라든지 뭘 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국민들이 요구하는 다당제에 대한 요구, 비례성에 대한 요구를 했을 때 좀 더 정치하고 세련되게 지금 국회에서 내놓는 안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에서 고민할 부분들이 많다라는 점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잘 들었고요. 다음은 토론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성은 건국대 교수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가 된 건국대학교 정성훈입니다. 토론을 조금 가볍게 준비를 했어요. 앞에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셔서 제가 좀 날짜에 대한 토론을 하기보다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쉽게 풀어나가는 독립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선거 때마다
이제 생각이 나는 그 인물이 하나 있는데요. 고 노회찬 의원 이제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물갈이가 아니라 판갈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판이 다 고기판이 다 타가지고 새까만데 거기다가 쇠고기를 구워가지고 뭐하냐, 다 또 판복이 나온다. 그렇죠. 물갈이를 선거 때마다 얘기를 하셨으니 노세윤을 얘기하고 선거 때를 얘기하는데 판갈이 자체가 안 된 상태에서는 현재 기득권 양당 정치를 타파하는 것이 결국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난 대선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모든 주요 대선 그 후보자들이 한 곳도 빠짐없이 다당제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혹은 다양성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제도 개선도 약속을 했죠. 근데 어떤 방식으로 무슨 어떻게 바꿔나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부 다 빠져 있었어요. 구체적인 논의는 뒷전으로 빠져 있었고 그러다가 지방선거가 다가왔죠. 뭐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중대선거제를 좀 확대해 도입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은 큰 소리로 외쳤었던 중대선거구제 슬그머니 현실화되지 않았었고 제8회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도 투표 없이 당선된 인물이 6명, 그리고 지역구 강요구원이 108명, 기초에서는 294명, 그리고 비례조차 기초에서는 81명이 무투표로 당선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영원한 지역에서 거의 대거 무투표 당선이 있었었고요. 근데 주저하듯이 그 지역 특권정당의 강세를 보이는 영호남 지역에서는 일단 대표성이 없는 선출직이라는 문제점이 도드라져요. 근데 우리 선거제도 개혁을 얘기하는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다 비례성 얘기하죠. 아까 하정원 교수님께서 얘기를 하셨듯이 책무성, 비례성, 대표성 이런 원칙들이 한 가지도 이렇게 경하게 아주 별로 값어치 없게 가볍게 다뤄질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든 논의의 중점이 마치 비례성을 강화하면 바뀔 것처럼 얘기하는데 현재 지금 기득권 양당 구조의 하에서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 점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기본 원칙과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좀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솔직히 선출직 유권자에 대해서 책임지기가 필요하죠. 그런 것이 이제 친문성의 원칙인데 나의 대표가 누구냐, 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 어떤 데 가서 얘기를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소선거보다 압수대표제의 어떤 제도적인 짝은 그래도 최소한 200~300년간의 어떤 민주주의 역사를 돌이켜봤을 때 가장 적합한 제도적인 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국회에서 갑자기 중대선거구제가 굉장히 불이 붙었어요. 이게 어디서 나온 논의일까? 뭐 일단 대통령께서 굉장히 중대선거구제를 굉장히 좋은 제도로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얘기가 좀 나오지 않나 싶긴 한데 버릴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또 만약에 지금 현재 있는 소선거구 다수투표제의 제도적인 짝이 좀 불충분하다라고 한다면 결선 투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해서 예컨대 국민 절반이 싫어하는 대통령의 문제, 국민 절반 혹은 지역구 절반이 나는 이 사람이 내 대표가 아니야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또 대표성 원칙이 강조되려면 정당 공천 과정도 중요하지만 비례성 제도와 더불어서 비례투표 결정 방식을 이제 개방형 연구라든지 혹은 핵단지를 좀 결합한 그런 좀 플렉서블한 연구식을 활용해 보아도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쯤만 돼도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과는 좀 다르게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뭐 어떤 원칙이다, 무슨 제도다 이러니까요. 복잡한 게 맞습니다. 핵심적인 의미에서 선거제도는 득표를 의석으로 전환한 어떤 과정들, 규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대표적으로 이거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당선자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는 부분, 그 다음에 한석 이상의 의석을 선출한 영토를 이걸 이제 선거구제라고 얘기하죠. 한 사람을 뽑을 것이냐 아니면 좀 여러 사람을 뽑을 것이냐 이런 선거구제 두 가지가 대표적인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짜지느냐 결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정치적인 효과는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하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정치학자지만 저도 역시 선거 제도를 몇십 년간 이렇게 들여다보는 정치학자가 아니고서야 무슨 어떤 정치인의 뭐 권역별이네 혹은 이런 뭐 헤어식, 빈트식 어떻게 나누냐 하는 것들을 지금 저희한테 지금 현재 국회에서 발의되어 있는 안들을 갖다 주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저희도 설명할 수가 있어요. 몰라요. 모릅니다. 근데 당장 지난 제가 국회 그 정개특위를 얘기 들어볼게요. 그때도 이제 준영동형이 나오기 전에 얼마나 진통이 많았었습니까? 패스트 트랙을 태운에 패스트 트랙이란 말 자체도
뭐지? 뭐 빨리 하나 보다. 근데 맨날 싸우고 뭐 그러죠. 빠로 나오고. 근데 정개특위 위원장이었던 심상정 의원이 밤늦게, 당연히 늦게도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 한참 지난 후에 썼고요. 한밤중에 밤 오후 한 10시 넘었었을 거예요. 의원실 앞에서 이제 기자 브리핑을 하게 됩니다. 기자님들께서 한 30명 넘게가 이제 바닥에 앉아서 막 이제 받아 쓰시는데 선거제 개편 합의를 했다, 기부 소식을 전해드린다 하고 심상정 위원장께서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복잡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기로 했다라고 하니까 기자님들이 이해를 하시기 어렵죠. 당연히. 그래서 비례대표 배정 방식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신 위원장께서 산식을 여러분들이 이해 못합니다. 산식은 과학적인 수학적 손을 봐야 됩니다.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하자 기자님들이 아니 우리가 이해 못하면 국민들 어떻게 이해를 하냐 설명해달라. 근데 그 뒤에 발언이 좀 문제가 된 발언이 나왔어요. 국민은 산식이 필요 없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자판 치고 전화 켜고 이런 걸 알면 되지 아니 국민어가 들어가고 CPU가 뭐 들어가고 이런 걸 알 필요가 계시냐. 근데 그게 맥락은 전체가 이해가 되죠. 너무나 정치학자로서 저도 당연히 거기서 어떻게 산식을 설명을 해? 하지만 당장에 그 사실을 알려달라는 질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는 안 됐을 수도 있겠으나 10분 이해를 하나 그 다음 모든 그 뭐 일간지부터 해서 모든 그 기사들이 제목은 심상정 국민은 알 필요 없다 로 소비됐습니다. 선거제도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거를 단기간에 자 우리 이렇게 하기로 했고요 저렇게 하기로 했고요 예컨대 영국, 미국처럼 비례대표 문자가 뭐 필요 없다. 우리 소선거 다수대표제 짝으로 그냥 알잘 딱깍센 요즘 뭐 그런 저희 MZ세대의 말 있지 않습니까? 깔끔하고 딱 떨어지게 센스 있게 그렇게 갑니다. 하지 않고서라도 불가능한 설명이에요. 근데 글쎄요. 너무 복잡한 것이 사실인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나온 여러 가지 법안들 하승수 변호사님 지적처럼 현재 논의의 문제점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어렵다. 너무 짜맞추기가 돼 있어서 이게 발의한 의원님들조차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하면 최소 30분은 드려야지 이건 저렇고 저건 저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좋은 거에 좋은 거, 좋은 거에 좋은 거 더했더니 글쎄 피카소가 아닌 이상 뭐 예쁜 베로니카가 나올 수가 없죠. 괴물이 탄생하는 겁니다. 프랑켄슈타인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전가의 보도처럼 여론조사가 활용되고 있는데 그렇죠. 선거제도 이전에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개헌에 찬성하십니까? 개헌의 열망을 가진 국민들이 80% 이상이다 라고 얘기해요. 어떤 개헌 방식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방식이요? 대통령제 유지할까요? 아 싫어. 내각제 갈까요? 내각제는 뭐 근데 세 번째 옵션이 있죠. 분권형 대통령제 지향하십니까? 오 좋아 좋아. 근데 사실 제도분자로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제 이미 분권형입니다. 총리가 있는 대통령제가 어디 있어요? 국무회에 있는 대통령제 어디 있어요? 이미 분권형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언론에서 혹은 정치권에서 말하기 좋게 쉽게 그들만의 리그에서 쓰는 용어들인데 그런 것들이 너무 소비가 되고 있다는 거죠. 여론조사 자체가 의제 설정을 푸시하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사실 예세잉이라고 모르지만 누군가 물었을 때 몰라요라고 대답하기 전에 뭐 이거 좋으세요? 라고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죠. 이건 우리나라 국민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단단한 반응들입니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고 그 부분을 잘 모르는지 물어본다면 좋아 보이는 혹은 그럴듯한 그리고 TV에서 많이 들어본 듯한 비례성을 높이는 방향 오 좋다. 지역구도를 완화하는 방향 오 좋아. 내용이 뭔지 모른 채 내가 지지한다고 얘기합니다. 이번에 정비특위에서 이제 입력을 해서 돌렸던 결과들을 보니까 설문조사들이 그래요. 결과 자체 하나하나 보면 다 좋은 내용인데 짝짓 하나도 안 왔거든요. 다양성과 대표성, 비례성이 확보돼야 된다라고 80%가 국민들이 지지를 하는데 비례의석을 늘려야 된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국회의원 정수는 두고 어떻게 할까? 뭐 죄송하지만 뭐 신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내려오셔도 이 짝을 맞출 수가 없는 짝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일단 의원 정수는 놔두고 이 안에서 어떻게든 짜 맞추려고 하려니 논의가 확장이 되지 않는 거죠.
300석, TKR 30석 늘려서 30석까지 지금 의원 정수 확대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의원 정수가 늘려진다? 그러면 국민들이 싫어할 거다. 그러니 의원 정수는 그대로 둔 채로 어떻게든 쪼개보자. 논의는 절대로 발전되지 않을 거예요. 확신합니다. 4월 15일 법정 기한 선거구 획정이 되게 많은 거죠. 왜? 그 전에 선거제도가 나오지가 않을 건데요. 근데 이거를 좀 더 들여다보면 갑자기 튀어나온 중대선거구제도 그렇고요. 조금 의미를 더 얘기를 하자면 중대선거구제가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4명을 뽑는다, 6명을 뽑는다, 10명을 뽑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양대 기득권 정당이 세게 지역을 잡고 있고 또 네임밸류를 가진 상태에서는 아까 이제 하승수 대표님이 브랜드 얘기하시는데 브랜드에다가 투표하지 내가 잘못 그냥 신생 브랜드에다가 투표를 좀 이렇게 깨부를 걸어볼 만한 분들이 많이 없으시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정당법 자체부터 아까 이상민 의원께서 얘기해 주신 부분이 되게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패키지로 가야 된다는 게 정당법이 개정돼서 지역정당 설립할 수 있도록 완화시켜주고 그래서 영남 호남이 있어서 그 독점적인 정당적으로 빼주고 그리고 그 지역민들이 좀 옵션으로 이런 부분이 괜찮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 선택지를 주지 않는다면 지금 현재 기득권 양당 구조에서는 중선거구제를 하나, 대선거구제를 하나 그냥 두 정당 중에서 5표, 5석, 5석, 4석, 이거밖에 나눠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정당법과 좀 더 크게 논의를 해야 된다. 사실 4월 15일, 4월 10일 이런 선거구 획정 기간 생각하면은 돼? 안 될 거야? 라고 얘기하시죠. 근데 마찬가지 선거법도 개정이 어려운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글쎄요. 현재 각 정당에서도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아까 이제 발제자님들께서도 얘기하셨지만은 당론이라는 것이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는 이상 당론으로 되어봤자 또다시 이제 여야 합의를 보는 과정에서 또 뒤섞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뭐 어떤 절충안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좀 명확한, 좀 명료한 국민들이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안을 내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당장 내년이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도 지난 20대 준연동형이라는 굉장히 비상망측한 제도로서는 선거를 칠 수 없기에 최근 논의되는 선거제도 개혁이 좀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그나마 이해하시는 비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선거제도가 개혁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좀 아주 장기적으로 또 내가 헌법만큼이나 중요한 어떤 선거제도, 정당개혁 혹은 의회제도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패키지로 함께 좀 논의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는 공론조사를 전 국민적인 어떤 공론을 통해서 좀 아실 수 있게 이게 4월에 데드라인을 정하고 혹은 6월을 정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푸시를 하다 보니 계속 시간에 쫓기고 있는 건데 그런 것보다도 이번 선거는 좀 요 정도 선에서 합의를 하되 굉장히 중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저희가 큰 틀에서 대한민국의 정치 현상을 갖고 본다. 기득권 양당 구조를 좀 타파한다. 이 구조, 그다음에 이런 인식들을 가지고 봤을 때는 좀 더 넓은 논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제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 교수님 토론 감사합니다. 판을 바꿔야 되는 상황에서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한 다양한 고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있는 우리 송진미 입법조사관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정치팀에서 우선 선거 담당하고 있는 입법조사관 송진미입니다. 사실 요즘 이제 특히 그 선거 관련해서 논의도 많고 토론도 많고 그런데 이 선거제도 개혁 주제를 들으면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지 사실 항상 난감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해서 이제 발표자들께서도 그러시고 이제 토론자분들께서도 그러시고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무엇을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눠야 될지부터가 이제 막막할 정도로 이제 복잡하고 이렇게 된 이유가 이제 일단 너무 많은 요소들이 뒤섞여 있고요. 그러니까 그 발제자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뭐 선거구, 뭐 당선인 결정 방식 그리고 이제 더 이제 우리가 좀 더 나아가면 이제 투표 용지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은 것들이 이제 연결되어 이렇게 그 안에 들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복잡해지는 이유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비례성에 초점을 맞춰서 가봐 이러면은 비례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 어떤 대안을 내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이제 또 그거가 갖는 문제점들이 이제 지적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이제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고치고 하다 보면 이제 이상한데 법안이 탄생을 하는데 아니 이제 탄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비례성이든 뭐 대표성이든 뭔가를 이제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내지 않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또 복잡해지고 이 복잡해진 걸 또 들여다보다 보면 이걸 또 설명하는데 한참이 걸리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거제도 논의를 할 때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가 서로가 서로의 안을 설명을 하는데 한참이 이제 걸리는 그래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면 막 1시간이 지나 있고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지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도 이제 어떤 명확한 기준을 몇 가지 정해서 논의를 간결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이제 발제자들께서 정해주신 몇 가지 기준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비례성, 뭐 책임성, 대표성 이런 것들을 이제 딱 정하고 들어가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발표를 들으면서 든 생각인데 이게 결국에는 여론하고 같이 가는 게 맞고 이게 이 안을 내는 입장이나 공부를 하는 입장이나 어떤 모델을 제시하는 입장에서도 또 여론이 강력하게 반대를 한다거나 뭐 이러면 좀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득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여론조사도 굉장히 좋은 활용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론조사도 그렇고 여론조사도 그렇고 그 하상훈 교수님께서 제시해 주신 대로 이렇게 큰 틀을 이제 물어본다면 거기서 예를 들어서 뭐 비례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이 응답자가 응답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그런 비례성을 중요하게 생각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를 하고 뭐 대표성을 중요하다고 생각한 응답을 했으면 그 다음에 뭐 대표성이 중요한 안 몇 가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이 중에 뭐가 제일 나은 것 같나 이런 식으로 좀 공론조사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잠깐 들었습니다. 이제 들으면서 그래서 그냥 몇 가지만 이제 저는 이제 선거법을 이제 그 연구하고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냥 몇 가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다당제가 뭐 많은 전문가들께서 다당제랑 많이 얘기하는 게 양극화를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양당제냐 다당제냐의 문제에서도 또 사실 다당제가 또 어떤 다당제냐도 사실 생각을 해봐야 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당제가 진짜로 막 어떤 정책이나 어떤 중요 가치들을 대변하는 몇 개의 주요 정당들이 생기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뭐 이렇게 갈라져 나온 정당들이 생기는 것인지 뭐 아니면 뭐 지역을 대표하는 정당들이 생기는 것인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실 세계적으로 다당제 형태가 굉장히 그런 내용적으로 따지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사실 너무 나간 논의일 수도 있긴 한데 이제 선거 제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다당제의 형태도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는 많은 전문가들께서도 그렇고 이제 의원 정수가 이제 가장 논의의 사실 핵심일 수 있는데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 정개특위에서도 제가 이제 토론문을 쓴 게 이제 정개특위에서 했던 여론조사 이제 보도자료 나간 거를 제가 이제 썼는데 거기에 보면은 비례대표 비율을 늘려야 된다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비례대표 비율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현재 비례대표 비율이라고 선택한 비율이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비례대표 비율을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 비율을 줄이고 비례대표 비율을 늘려야 된다는 응답이 많은데 하지만 이제 의원 정도 확대는 안 되고 이제 뭐 이런 이제 여론이 있는 거죠. 이제 이거를 잘 설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에 의원 정도 확대가 이제 중요하다고 우리가 이제 합의를 하게 되면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이제 중요해지고 중대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좀 실제로 해보면 사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소선거구도 사실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바꾸자고 하는 건데 중대선거구 그러니까 저는 이제 참고로 이제 몇 가지 그냥 말씀을 드리면 중대선거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묶을 것인가 이제 막상 우리가 하게 되면 그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두세 개 구 묶으면 5인 넘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뭐 가불병 묶고 뭐 그 다음에
구 몇 개 묶으면 5인 선거 그냥 금방금방 만들어지는데 이제 경기도만 해도 시 한 3개 묶고 막 이렇게 되면은 이게 만약 막상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은 굉장히 부담이, 그러니까 어떤 구는 막 3개, 4개 시가 묶여서 선거를 치르고 어떤 데는 뭐 구 2개가 묶여서 선거를 치르고 이렇게 되면 이게 과연, 왜냐면 저희가 2대1 인구 비율 그거를 맞추다 보면은 이게 쉽지가 않고 2대1 인구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이게 비례 의석도 줄어드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그 역사를 보면은 비례 의석수가 줄어들 때가 이제 2대1 헌재 판결이 나오고 4대1 헌재 판결이 나오면 이걸 맞춰야 되니까 비례 의석수를 줄여서 이렇게 지역구를 맞추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사실 선거제도를 고려할 때 너무나 고려할 게 많다. 그래서 참고로 그냥 말씀을 드리고, 이제 중도 입후보제 같은 것도 이제 토론문에 안 썼는데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물론 독일도 하고 있고 일본도 하고 있고 이제 많은 국가들이 몇몇 국가들이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단점으로 지적되는 거는 일단 너무 중진이나 이제 좀 너무 알려진 사람들이 유리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비례대표제의 의의로 몇 가지 취지로 얘기를 되는 것 중 하나가 이제 사회적 약자나 뭐 특정 분야 대표를 이제 뽑을 수 있다는 건데, 만약에 이제 그렇게 중복 입후보제가 되면 자칫 이제 그런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거를 이제 참고 삼아 이제 말씀을 드리고, 개방형 같은 경우에도 그냥 참고 사항으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뭐 예를 들어서 10명 선거구를 개방형으로 뽑는다 그러면은 과연 이 10명을 유권자 다 할까? 라는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그러니까 선거구 뭐 2-3명만 돼도 선거구가 2-3명을 뽑는다고 하면 막 후보자가 막 5명, 6명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이 5명, 6명 중에 2-3명을 다 알고 뽑을 수 있을까도 사실, 그런데 이 10명 개방형을 개방형을 10명을 하게 되면 이 10명을 다 알고 우리가 뭐 순위를 매긴다든지 선택을 하는 게 과연 가능한가에 대해서도 조금 우려가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지민 박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지민 박사님 최근에 여론조사 관련한 내용과 중대선거구라든지 개방형 명부 채택과 관련해서 우리가 참고하고 좀 고민할 부분들이 있다는 점을 세부적으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중 랩 2050 대표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개가 된 윤영중입니다. 얘기를 좀 듣다가 좀 쓰지 않은 얘기부터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얘기냐면은 진짜 선거제 개혁이 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거제 개혁 되려면은 이 자리부터 조금 더 뜨거워져요. 오늘 물론 다른 정치적 쟁점들도 상당히 많았지만 오늘 토론에도 너무 주목을 못 받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저희들끼리의 논쟁의 온도도 상당히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미지근하거나 조금 섭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논쟁의 온도 얘기하면서 좀 다른 얘기 하나 하면은, 최근에 사실 제가 그 세대인데요, 슬램덩크 이제 영화가 나와서 뭐 N차 관람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N차 관람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첫째, 일단 그 좋아하니까 당연히 농구의 룰을 잘 알아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그 스토리에 감정이입이 되어 있어요. 그 캐릭터든 뭐 그 캐릭터의 성장 서사든 아니면 그 극적인 승부든 마찬가지예요. 선거제 개혁도 이것에 감정이입을 해야지 논쟁이 뜨거워지거든요. 첫 번째, 그 뜨거워지려면 룰을 잘 알아요. 그리고 두 번째, 감정이입이 돼야 되는데, 그럼 왜 어떻게 해야 선거제라는 것에 감정이입이 될까요? 우리가 비례대표에 감정이입이 되나요? 대선거구제 이거에 감정이입이 되나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앞서 이제 하교수님께서 물론 원칙적으로 선거제 개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정치적 의제와 연결시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왜 그런 우려를 하시는지 저는 10분 이해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권자들이 감정이입을 하려면 선거제 개혁을 통해서 뭘 바꾸려고 하는 것인지 그걸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걸 얘기하려면은
아주 직접적으로 선거제 개혁에 기울이면 잘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직접적인 관련은 없을지라도 직접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선거제 개혁을 통해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나아질 가능성이 생기는지 그 단초 정도는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저는 오늘 많이 논의됐었던 선거제 개혁의 주요 원칙들인 비례성을 강화하는 것, 책무성을 강화하는 것, 대표성을 강화하는 것, 이 세 가지 다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지금의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서는 대표성을 강화하는 형태의 선거제 개혁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민간정책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있고 올해 우리 연구소가 이제 연구 과제로 세운 것들은 대략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것들이죠. 누진적 세적 개혁이나 아니면 지역 통합 돌봄 체계와 같은 커뮤니티 케어라든지 지역의 에너지 전환이라든지 사회보험 부가체계 개편이라든지 이런 정도의 이제 정책들에 대한 개혁 과제들을 잘 마련해 보는 것들, 연구를 해보는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이 정치적 논쟁에서 너무 중심에서 벗어나 있고 여기에 정말 우리가 긴밀하게 같이 소통하고 그럴 수 있는 정치인이 누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은 딱 떠오르는 분들이 없으세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다면은 과연 그것이 선거의 지금의 대표성을 좀 바꿔나가면은 그러니까 대표성이라는 게 많은 대표성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성별 대표성, 연령별 대표성, 계급적 대표성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그거에 한 가지 더해서 의제 대표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상징적인 정치인이 한국에 있나요? 딱 떠오르시는 거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게 의제형 대표성이 부족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좀 준비한 토론문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20대 정개특위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최근에 저 기사 읽다가 좀 깜짝 놀랐어요. 김종민 전 정개특위 간사의 일종의 어떻게 보면 고백 같은 이제 그런 인터뷰 내용이었는데 제가 한번 간략하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걸 논쟁하는 순간 당시 자유한국당이 트집을 잡거나 공격할 것을 우려했다. 그러면 선거법 개정안이 정쟁의 테이블에 오르게 되고 국민들이 피곤할 거라고 생각했다. 어차피 합의된 거니까 그냥 가자라고 숙제를 밀어둔 거다. 그러면 의원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사이 의원들 플러스 아무래도 소홀했다. 정개특위 내에서 합의를 봤으니까 본회의에 올릴 때 이게 사실 이분이 이 얘기를 한 맥락은 비례대표를 원래 70석으로 하려고 했다가 다시 원래대로 축소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 본회의 토론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얘기한 발언입니다. 근데 저는 이 발언에서 무엇을 발견했냐면은 아니 국회 내에서의 공론화조차도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과연 대국민 공론화에 대한 의지가 얼마만큼 있었는가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한편에서 또 이제 위성정당에 대한 복귀도 제대로 해볼 필요가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물론 그것에 먼저 나선 주체들의 책임이 당연히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것보다 또 중요한 것은 저는 당시에 이건 제가 이제 한 생각이 아니라 최근에 한 칼럼에서 읽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치학자 이관우 선생님께서 경향신문 칼럼에 이렇게 썼는데 저도 이 생각이 상당히 읽고서 동의가 됐습니다. 당시 위성정당에 나섰을 때 정당 지지율이 3에서 5% 정도만 빠졌어도 아마 위성정당이라면 기획 자체가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 정도 정당 지지율이 빠졌으면 지역구 정치인들이 이거 하지 말자고 반대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칼럼에 적었더라고요. 그렇다면 왜 국민들이 이 위성정당이라는 기획이 나왔을 때 그 정당 지지율을 떨어뜨리지 않았느냐는 질문으로 이어지잖아요. 저는 국민들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게 정치 고관심층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정치 개혁 과제였지만 국민들에게 충분히 이게 공론화되고 숙지되고 이해되고 고민이 되고 선호까지 생길 정도로 논의가 되었느냐 저는 그렇지가 않았다고 분명히 보여지거든요. 저도 당시에 좀 사실 반성을 많이 했어요. 저도 좀 이거에 대해서 좀 쉽게만 알리면은 이런 게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계획인데 이게 적게 되겠지 국민들이 심판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그 정도로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만 다시 논쟁을 제대로 했었던 거고 그 범위를 밖으로 넓히지 않았었던 거예요. 이제 제가 정책에 대해서도 사실 많이 얘기를 하는 중요한 문구가 물론 아까 이제 핵무장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얘기가 다르지만 사회복지 정책에서는 사람들이 이 정책에 대해서 이해하고 숙지하고 같이 고민한 만큼 그 정책이 효과를 많이 하거든요. 선거제 개혁은 당연히 그런 형태의 정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이제 원칙과 공론화 사이에서 적정 사이에서 이 복잡하다는 얘기는 뭐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가고요. 제대로 공론화하기 위한 방안만 몇 가지 제시하겠습니다. 저는 이 4월 법정 시한 처음부터 지킬 수 없다라고 선언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무리한 일정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정이고, 왜 불가능한 일정이냐면은 이것의 목표가 우리들끼리 좋은 안을 내는 게 목표라면 가능한 일정이에요. 하지만 지난 위성정당의 교훈을 삼아서 대국민 공론화까지 생각한다면 4월 일정은 불가능한 일정이고 하면 안 되는 일정이에요. 네.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은 게을렀다는 거 반성하는 건 당연히 중요하지만 책임 있게 정치를 하려면은 4월 지나고 나서 왜 또 법정 시한 안 지키냐 막 그때 서두르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지금부터 계획을 제대로 세워 나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4월 이제 법정 시한 전에 복수의 안을 마련하고 전원위원회 열고 그리고 이제 9월에 정기국회 때 합의하는 그런 정도의 일정으로 국회가 제대로 된 일정을 다시 짰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일정은 이 표와 같은 일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론조사 말씀 오늘 많이 나왔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한국이 도입했었던 공론조사 모델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공론화 모델이라기보다는 수기 모델이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기후의회 같은 모델은 공론화 모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모여진 사람들끼리 수기에서 무언가를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거는 이제 수기 모델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안에서 논의한 것들이 보다 대국민적으로 그것들이 다 알려지고 같이 논의하기 위한 하나의 기제로서 그런 이제 하나의 이제 공론 수기 모델이 만들어지는 거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공론화 모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같은 형태의 공론 모델을 만들더라도 신고리 5.6포기 공론화위원회처럼 운영되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다 대국민적으로 이 논의가 확산되는 형태의 공론화 모델이 되어야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원위원회는 하변호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꼭 열었으면 좋겠는데 전원위원회가 한 차례 열린 게 사실 이라크 파병 때였고 이제 전원위 열자마자 바로 의결 처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원위원회 열고 의결하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처리한다면은 지금 여당은 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원위원회 여는 것에 대해서도 전원위원회라는 틀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방금 이제 하변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갑론을 막 하는 모습, 뜨겁게 토론하는 모습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게 전원위원회 형태라고 봐요. 그래서 전원위원회는 이 국회 법상의 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꼭 그것에 구애받지 않고 비슷한 형태의 토론을 많이 열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선거법 여야 합의로만 통과되어야 되는가? 만약 여야 합의로만 통과되려면은 오늘 논의됐었던 안들 아마 굉장히 어려울걸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야 합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국민적 합의라는 말씀 반드시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다른 분도 얘기했지만 장단점 충분히 논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정치인 10명 이상이 나와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비현실적인 얘기라는 건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얘기하고 싶은 거는 조금 현실적인 목표 한 제시를 할게요. 3월에 제대로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1000명, 2000명 하지 말고 5000명 이상으로 정말 제대로 그리고 그냥 아까 이제 정성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숙지 못한 상태에서 애매하게 묻는 질문 말고 얼마나 숙지하고 있는지조차 제대로 알 수 있는 형태의 문항들을 구성해서 3월에 제대로 조사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6개월 동안 정치권이 이번에 한번 국민들께 공론화를 제대로 해보자 라는 얘기를 한번 이제 말로 약속을 하고 제대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인 다음에 9월에 같은 형태의 공론화조사 여론조사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3월과 9월에 여론조사에서 그만큼의 공론화의 수준을 높인다면 저는 성실히 공론화한 만큼 개혁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개방형 명부로 단순 다수제가 아닌 예를 들어서 대선거구제를 번역별 대선거구제를 도입한 다음에 조정구석을 활용해서 비례대표제를 갖다가 활용한다는 이 문장 있잖아요. 이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제 선호하는 사람이 50% 넘어야지 이제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새로운 방식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준 대표님 감사합니다.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더 시간을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부분들 아주 실천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유석 광주경실련 사무처장님의 토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경실련 오유석 사무처장입니다. 이 토론을 작성하면서 제목을 뭘로 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때는
지역에서 또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입장에서 본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한 이야기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방금 윤영준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가슴이 훨씬 더 뜨거워집니다. 정말 정치에 목숨 거는 정치 10명만 있으면 대한민국 당연히 바뀌죠.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부터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2000년도에 제가 광주에 노동조합에 있으면서 IMF 이후에 국민의 정부가 우리나라 33개 은행을 10개로 접편하는 계획을 가졌고 현재 10개로 접편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방은 10개로 납세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경기 충청이 98년도 6월에 퇴출되고 강원이 충북이 합병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을 쉽게 말하면 건들게 되죠. 그때 제가 다시 노조로 복귀해서 1년 동안 삭발하고 여의도를 그 칼바람을 맞는 12월 달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닙니다.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정권에서 지방은행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라고 배웠는데 천만에 맞서. 정치가 모든 걸 다 규정하는구나. 정말 뜨겁게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결심했습니다. 정치를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어린이가 퇴직해서 한 10년 정도 정당에 활동하면서 정치 개혁 사실 운동을 했습니다. 활동들을 하면서 보니까 이건 절벽 이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특히 광주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민주당이 일당 국정 체제를 워낙 견고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넘어선다고 하는 것은 노력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번에 하려고 하는 선거제도 계획이 얼마나 중요하고 정말 그런지는 저는 지금도 가슴이 너무 좀 뜨겁게 가지고 있는데 거대 양당 기득권 득점 정치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이제 대체적으로 곧바로 이게 느낄 수 있는 곳은 광주 전남북과 대구 경북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은 도지사도 민주당 출신이 된 적도 있고 부산시장 된 적이 있고 김부겸 전 의원도 대구에서 국회의원이 됐고 이렇기 때문에 약간 좀 다르죠. 근데 광주 전남북은 쉽게 표현하면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그냥 당선됩니다. 작년 지방선거 때 예를 들어드리면 광주에서 1명의 구청장과 7명의 광주시의원이 무투표 당선이 됐습니다. 아까 우리 정선 박사님 말씀하셨는데 기가 막히죠. 아니 어떻게 무투표 당선이 될 수가 있습니까? 상상할 수 없잖아요. 무소속도 나올 수가 없고요. 분위기가 정의당이나 진보당이나 더더군다나 국민의힘 후보를 낼 생각을 못합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그래서 거대 양당 기득권 득점 정치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계획이 얼마나 절실한지 너무나도 잘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와 같은 이런 소선거대화, 또 양당 국정화에서는 국회의원 300명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당선이 돼도 그냥 한 명의 정치인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조선들이 굉장히 좀 활발하게 몰고 했잖아요. 아까 우리 이상민 의원도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오히려 조선들이 앞장서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앞장서서 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다음에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하고 다 하는 것. 이것 이상 이하도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대한민국 정치가 무슨 발전하고 변화가 있겠습니까? 이걸 빼려고 하면 정말 이번에 어떤 식으로든지 어렵지만 또 시한을 넘기겠지만 선거제도는 개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년에 총선이 끝나고 나서 이제는 국회의원들한테 맡길 게 아니고 정말 전문가나 이런 객관성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 정대특위를 만들어서 그 다음 국회의원 선거를 또 대비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성수 변호사님 발전을 중에서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한 이유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승자급식과 표심회고 특정 정당이나 지역 일당 지배, 공천 일보로 당선. 특히나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선거제도 원칙에 대한 대안으로 정당법 개정을 통해서 지역 정당이 설립이 돼서 지역에서부터 정치의 활력 그리고 다양성들이 존재가 돼야 저는 이게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주를 예를 들어보면요. 제가 정의당을 좀 예를 들겠습니다. 죄송한데. 정의당에는 광주에도 훌륭한 정치인 그리고 참신하고 능력 있는 젊은 정치인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근데 이분들이 광주에서 정치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정의당 중앙당의 상황들 때문에 그대로 연동이 돼서 개인적으로 인정합니다.
이후에 참 괜찮아, 똑똑해. 이런 사람 정치해야 돼. 개인적으로 인정하면서 선거 때만 돼서 나오면 안 찍습니다. 문재인 시절에 정의당이 민주당과 같이 어떤 것을 일을 하면 이중대라고 생각하고요. 보수라든가 국민의힘 쪽에서. 또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과 다른 당론을 채택해서 뭔가를 하면 민주당의 극성 지지자들이 또 비난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연동이 되면서 지역에서 같이 중앙정치의 어떤 예속이 되면서 지역에서 훌륭한 정치인들이 클 수 없는 환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정당 설립이 반드시 될 수 있도록 정당법이 완화가 돼야, 그래야 지역에서 또 이런 좋은 정치인들이 발전을 하게 되고 구의원이 되고 시의원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광역자치단체장이 되고 또 이런 지역정당들이 연합해서 전체 전국정당화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런 분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또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야상 교수님 말씀 중에서 아마도 가장 우려해야 하는 지점은 유권자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선거제도 개혁이 그들만을 논의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점이다. 아까도 말씀 나왔지만 이게 가장 우려되는 점입니다. 여론조사에서도 국민들이 선거제도 개혁해야 된다고 굉장히 높이 인식을 해요. 근데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은 절대 반대예요.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는 상태에서 지역구 253석을 건드는 상태에서 선거제도 개혁이 쉽나요?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건드는 상태에서는 누구나 인식하잖아요. 어렵다라고. 그러면 결국은 비례대표를 30명이 됐든 50명이 됐든 정수를 늘려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노력도 우리들이 또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해요. 정치권이 우선 가져야 되겠지만 우리 시민단체나 관련되는 전문가들도 지속적으로 국민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자신 있게 설령 국민들한테 좀 욕이나 비난 맞더라도 정치가 변화하고 바뀌려면 우리가 이런 것도 해야 됩니다라고 지금부터 노력해왔는데 과연 그걸 우리가 했는가라고 하는 좀 반성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 경실련이 오늘 이러한 토론을 갖는 거 정말 중요하고요. 또 우리 경실련이 전국 순회 토론회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광주에서 한 3월쯤 정도에 할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계획들 그리고 정치개혁 전국 공동행동도 있었잖아요. 이런 행동들 그리고 우리 광주에서는 이미 작년 지방선거 때 결성되었던 시민사회 6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가 내년 총선을 대비한 활동들 벌써 시작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하성국 변호사님 초대해서 또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중앙에서 또 지역에서 해나간다면 정말 큰 우리가 결실을 맺지 못한다 하더라도 작은 결실들을 맺어가면서 다음을 또 계약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부터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덕 사무처장님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그 지역에서 영호남의 지역주의 트렌드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그 시민 운동을 하시다 보면 더 절실하게 이 선거제도 개혁이라든지 정치 개혁에 대한 느낌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김성원 인천 경실련 사무처장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인천 경실련의 김성원 사무처장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무엇보다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요. 보면 토론회 제목이 비례적 선거제도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어떻게 통과시킬 것인가. 그래서 그간에 어찌 보면 뭐 분석적인 토론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토론은 실천 방안을 찾자라는 취지로 저는 느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발제도 그렇고 토론 상당히 현실적인 얘기를 하시면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애쓰신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은 그간의 토론하고는 비유가 되는 토론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도 어쨌든 지역에서 활동하는 실천가 입장에서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토론 자료는 69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제 도입 부분에서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조선일보 신년 인터뷰를 한 것이 어찌 보면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된 물꼬를 텄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 분의 얘기가 뭐 정당이나 정치인별로 해석이 다르다 하더라도 어쨌든 물꼬를 튼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나온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거제는 다양한 국민의 이해를 잘 대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소선거구제는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 보니 선거가 너무 치열해지고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한 건 지역 특성에 따라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정치 시작 전부터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해왔다. 중대 선거구제를 통해 대표성이 좀 더 강화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보면은 이 얘기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은 승자 독식 표심 왜곡을 얘기를 했는데 이건 거대 양당 체계 그리고 극단적 진영 논리 사당화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이 사실은 대통령의 말씀에 묻어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한편에 다양한 국민의 이해를 대변하고 뭐 지역의 특성을 방향하고 뭐 이런 것들은 대표성이 다양화되어야 된다라는 또 의견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서 전부 아니면 전무 이런 것들은 사표가 발생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래서 따지고 보면 대통령의 신년 인터뷰에서 비롯됐는데 이것을 잘만 긍정적으로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끌어내가지고 공론을 시킨다라고 한다면 요번 참에 부정적인 게 아니라 뭔가 좀 더 진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시각에서 대통령의 신년 인사를 좀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결국에 문제는 무엇을 할 것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답은 다 나왔다라고 봅니다. 일단 선거제도 개혁 방향과 관련해서는 발제자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4년 전에 어찌됐든 논의됐던 것을 좀 더 진전시키자. 그것만이라도 개혁할 수 있는 방향 아니냐. 그런 맥락에서 그 비례성을 높이자라고 하는 의견이 점점 그전보다도 높아진 건 사실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정리할 수 있는 것은 그간에 말씀 나온 것처럼 정치권만의 얘기였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국민한테까지 끌어내자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공론조사도 좋고 여론조사도 좋고 그래서 이 부분을 시민사회가 나서서 뜻 있는 정치인과 아예 대놓고 국민 여론조사를 하자라는 캠페인도 얼마든지 도입 가능하다라는 확신을 오늘 토론회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사회와 뜻 있는 정치권이 전략으로 그냥 공론조사와 그 다음에 여론조사를 아예 걸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개특위 일정, 그러게요. 4월에 한정 잡지 말고 수순대로 갈 수 있게끔 전원위원회도 열고 그 다음에 그 복수안을 내놓던 아니면 각 정당별 정당안을 내놓던 이런 것들을 압박하는 시나리오를 잡아서 해 나가는 게 그래도 승산이 있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오늘 그 말씀 다 나온 거고 또 막상 정리하다 보니까 같은 생각을 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저는 오주석 강교처장의 말씀이 상당히 의미가 크다라고 보여지는데 보면은 제가 인천에서 경실련 활동을 하지만 또 중앙경실련에서는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전국의 지역경실련의 발전 방안들을 이제 모색하는 이제 위치인데 우리 오 처장님하고 그런 말씀 나눴어요. 이런 기득권 양당 체계를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얘기하다가 지역이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토론이건 간에 특히나 광주, 대구, 부산 이쪽에서 적극적으로 나와서 기득권 양당 체계에 대한 비판을 해야 된다. 얼마나 왜곡됐는지 사실은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되게 소중한 토론이고 그래서 아까 우리 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선거법뿐만 아니라 정당법도 패키지로 해가지고 그래서 지역정당의 설립 요건을 완화하면서 기존의 기성정당 소위 얘기하는 전국정당에 대한 긴장을 줘야 뭐냐면 선거법 개정 논의가 훨씬 활발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맥락에서 지역정당 얘기하신 거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실천적인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예특위의 정치 일정에 맞춰서 저희들도 캠페인의 시나리오를 짜고 또 한편으로는 전국적으로 지역에 있어서의 시민사회가 이러한 선거법이 왜 개정되어야 되느냐에 대한 시민 여론 형성을 위한 토론회라든지 캠페인들이 같이 병행돼서 갔을 때 저는 얼마든지 승산이 있는 그런 때가 아닌가. 그리고 4년 전의 논의를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진전시키면 이것도 또 하나의 발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러한 의지들을 좀 결의하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건 사무처장님 감사합니다. 역시 지역에서 시민운동 하시니까 이 지역 수준의 차원에서의 변화를 이끌고 기득권 양당 체제를 타파할 수 있는 정치개혁이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들을 더 설득력 있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지금 정해진 시간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플로어에 계신 분들께서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각 발제자분들한테 간단한 시간을 드리기 전에 먼저 질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분 정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간단하게 질문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정신력 활동가이긴 한데 그냥 시민의 입장에서 사실 선거제도라는 게 결국 통치구조에 대한 논의 없으면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지기도 하는데 그래서 뭐 중대선거문제 가는 거가 이번 내각제의 어떤 뭐 그런 논의들 아닌가 이런 것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통치구조와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제가 봤을 때 저는 여전히 호언론자거든요. 80년 헌법 좋다고 보고 바꾸면 안 된다는 입장인데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뭐 헌법 활동이나 아니면 정당법이나 우리가 복수정당제 다 보장하고 있고 한데 그런 틀에서 보면은 기득권 양당 정치 타파가 맞는 얘기인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서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여쭤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발제자 선생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간단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또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선관위 국제과에서 박상진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발제 말씀 많이 잘 들었고 사실 뭐 지금 정개특위 논의 과정에 저희가 참여하고 있기는 한데 선거구제에 있어서는 이제 많은 장단점이 있는 제도이고 그 장단점 때문에 결국은 유불리가 작용한 제도여서 요즘 말로 하면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질문드리고 약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어떤 선거구제를 채택하든지 간에 결국은 그 선거구제를 통해서 선거를 치러야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그게 뭐 개방형 명부제가 됐든 뭐 완전 개방이 됐든 부분 개방이 됐든 뭐 권역별 비례제가 됐든 어쨌든 그 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투표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 개표와 투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정을 1년 전까지 하게 만들어 놓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선거 관리를 위해서 이거를 위해서 이제 예산도 미리 집행을 해야 되고 이런 도안도 미리 짜야 되고 각지의 투표소를 얼만큼 설치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미리 산정해야 되기 때문에 1년 전에 하도록 해놓은 취지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예비 후보자 제도도 있고 이제 예비 후보자들도 1년 전부터 그 지역구에서 활동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이제 이게 점점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결국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시겠지만 저희 위원회 입장에서도 이게 선거를 치르는 게 정말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연구하시는데 많이 감안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냥 선거제도 저기만 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선거제도 변화됐을 때 선거관리라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전문적인 영역이라 나중에 학자들이나 시민단체나 선관위 관련 분들이 급하게라도 지혜를 좀 모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각 발제하신 선생님들한테 한 2분 정도씩만 간단한 마무리 멘트 부탁드립니다. 예, 아까 김성환 사무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견은 모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선거제도 관련된 그러니까 개혁 관련된 논의를 안 한 것도 아니고 지금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과거서부터 해온 바가 있기 때문에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 뭐 위성정당이 등장을 해서 결과가 왜곡됐다라는 사실 때문에 지난번에 논의되었던 선거제도 개혁의 논의가 다 쓸모없었던 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좀 연속성을 가지고 비례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현실적인 내용이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그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는 와중에 언급이 돼야 될 것들, 뭐 정당법을 바꾼다든가, 뭐 정치자금법에 손을 본다든가 이런 것들도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아무래도 선거 있을 때마다 계속 논의가 출렁출렁 되는 것보다는 연속성을 가지고 이야기가 될 때 그런 다른 논의들도 잘 달라붙어서 생산적인 논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선거제도 개혁을 하는 그 개혁 논의를 하는 과정에 이제 통치 구조에 관련된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통치 구조를 바꾸는 거랑 선거제도 개혁 간에는 관계는 있지만 그 사이에 사실 밟아야 될 단계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이건 뭐 당장 여기서 일부 점프를 해서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박성진 선생님 그 코멘트 관련해서 그래서 제가 그 각 의원들이 그 낸 안들을 보면 항상 이제 아쉬운 게 몇몇 분들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혁이 되면 투표용지가 이렇게 바뀌어요라고 이렇게 제시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그게 넘는 분도 계시는데 뭐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지만 뭔가 좀 정말로 하시고 싶은 그런 선거제도 개혁을 제안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반드시 부록으로 그럼 결국 이게 어떤 식의 투표용지가 나오는 것이냐라는 거를 좀 꼭 보여주는 것을 좀 강요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예. 그러니까 아까 그 정성훈 선생님 말씀하셨던가요? 그 분권형 우리나라가 이미 분권형 대통령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헌법상으로는 우리가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작동을 안 하는 게 문제죠. 국무총리가 있고 국무회의가 있지만 실제로 작동 안 하는 게 문제라서 저는 이제 통치구조와 관련해서는 그 현재의 헌법 조항이 작동하게 하는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뭐 의원내 각도로 가는 것은 저는 먼 미래의 일일 것 같고 이제 그리고 뭐 통치구조를 많이 선보기보다는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이제 지금 국회도 대체로 합의 뭐 좀 공감대가 가장 높은 거는 이제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 내지 추천하게 하자라는 게 저는 그래도 국회 안에서도 공감대가 좀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만 해서 총리가 좀 제대로 역할을 하고 국무회의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정도만 하면 선거제도하고 그게 다당제 구조하고 그게 안 어울리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오히려 이제 다당제 구조가 되고 대통령제가 잘 조화되려면 저는 정당 간 연합을 좀 촉진하는 정당 간의 정책연합이나 선거연합을 촉진하는 게 좀 필요한데 그거는 이제 정당법 개정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정당 연합에 관한 조항 같은 게 좀 정당법에 필요하고 아까 오 처장님 말씀하신 지역정당은 당연히 저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특히 뭐 지역정당이 인정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정치가 좀 중앙정치에 종속된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당연히 좀 해야 될 필요가 같고 사실은 지역정당하고 잘 어울리는 선거제도도 또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입니다. 비례성이 보장돼야지 지역정당들도 득표만큼 의석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요. 일정과 관련해서는 아까 윤영준 대표님 말씀하신 그런 일정을 고려해야 되는데 저는 중요한 게 이제 이렇게 말만 많이 하다가 그냥 거지부지 될 가능성이 많아서 저는 법정 시한을 강조하는 이유는 진짜 그때까지 뭐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확정하자라기보다는 그때까지 최소한 복수안이 나오고 전원위원회가 열리고 그래서 공론화를 어떻게 한다라는 게 나와야만 이게 그냥 무의미한 논의가 끝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약간 전략적으로 4월 10일을 강조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중간이가 실무 준비하려고 해도 큰 틀은 나와야지 뭔가 좀 검토를 하실 수 있는데 지금 10명까지 이렇게 나와버리면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선거 관리와 관련해서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투표용지가 바뀌었을 때 좀 난점은 이제 사전투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은 개표는 정당 만약 개방형 선거가 되더라도 정당별로 분류해가지고 정당별 투표율이 나오면 정당별 의석이 나오기 때문에 큰 틀에서 그럼 이제 그 정당에서 누가 되느냐는 좀 시일이 걸리더라도 그거는 크게 유권자들 입장에서 답답하지는 않을 거다. 유권자들이 사실 총선에서 궁금해하는 건 어느 당이 이겼느냐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만 사전투표용지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아마 이게 기계 개표가 어려우니까 수개표를 해야 돼요. 옛날처럼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을 텐데
아마 가장 크게 변화할 수 있는 건 아마 개방행정부 투표용지일 텐데 그 정도는 그래도 뭐 출력하는 기계가 좀 바뀌어야 될 텐데 투표 출력 기계가 그래야 되나 싶습니다. 네, 하승수 대표님 감사합니다. 이제 다 들었고요. 제가 오늘 발제자 5분, 토론자 5분 있어서 시간 관리를 하느라 충분히 여러 시간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말을 비교도 안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들어보면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뭐 학자들도 그렇고 시민단체도 그렇고 선거제도 개혁하라는 얘기 제가 한 것도 10년이 넘습니다. 근데 뭐 하나도 안 바뀌고 있는데 오늘 얘기 들어보면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저희가 민주공화국 아닙니까?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권력과 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정치인들이 이 다양한 유권자들을 얼마나 동등하게 고려해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고민을 했는지, 그리고 진짜 이 선거제도 고민에 이런 의견들을 반영하려고 했던 건지에 대한 좀 자성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여론 형성과 관련해서 공론조사를 중시 여기는데 사실은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략적으로 저는 시민공청회, 그래서 정치인들이 인사청문회 뭐 하면은 정치인들 호통치잖아요. 아니면 저희가 그냥 공청회 가줬어도 그냥 발제하러 가도 정치인들이 막 학자들한테 야단칩니다. 저희가 진술하러 왔는데 입장을 바꿔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자와 시민단체와 국민들이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정치개혁 위원들을 놓고 저희가 질의를 하고 국회의원들이 답변을 하도록 만드는 답변 제대로 못할 겁니다. 그런 것들을 언론이라든지 미디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보여질 때 아까도 했지만 훨씬 더 뜨겁고 국민들이 공감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합니다. 안 하려고 해도 준비도 안 되죠. 말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공론조사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사실 선거제도 복잡하긴 한데 원칙만 명확하면 유권자들 내 한 표가 그냥 비례적으로 간다 그러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 원칙이 명확하지 않아서 내 표가 어떻게 대표되고 어떻게 비례성이 높아지는 데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거고 자꾸 국회의원들이 꼼수를 부리는 거죠. 복잡하게. 저희가 대한민국 글로벌 스탠다드 좋아하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국가가 좋은 선거제도 다 있습니다. 네, 원칙이 있고. 근데 꼭 그런 거 벗어나서 한국식의 특이한 선거제도를 민주주의가 하려는 게 이게 가장 큰 문제다.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할 수 있는 작은 기회가 됐으면 하고 오늘의 논의들이 굉장히 소중하고 의미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참여해주신 일단 같이 했던 정실장 이상민 의원실 감사드리고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발제 토론해주신 선생님들, 참여해주신 기자님이나 관계자분들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